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모두들 기다린 출첵 타임입니다. 오늘의 1등 선물요정님 출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죠? 오늘부터 1일이네요. 핑크로보님 어제에 이어서 2등. 7937님 청취율 조사는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살들의 추억님 안녕하세요 박소장님. 크로드518님 1등 놓쳤다 하셨는데요. 괜찮아요. 항상 5등 안에 들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5등 안에 들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2877님 국두건 둘째 기말고사 중인데 응원 부탁드려요. 이두희 성적 그리 중요하지 않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사랑한다. 진짜? 자, 그 사이에 손님 오셨습니다. 전세 가격 많이 올랐다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어제 서울 전국이네요. 전국 상반기 집값 상승률이 작년 한 해보다 더 높아졌다. 이 말씀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앞으로는 가격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오늘은 이분께 부동산에 관한 조언을 구할까 합니다. 신간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의 저자이자 국내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현자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홍현자님이시라고 별명이 자주 뵈니까 좋은데요. 지난번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번 책 제목이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2021년은 언제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시간입니까? 주식이랑 부동산이 좀 다른데 주식은 2000년 정보통신 붐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2000년? 네, 그때 코스닥 지수가 3000포인트 갔었던 때죠. 지금 1000포인트입니다. 그때가 한참 벤처붐 불고 그럴 때니까요. 예를 들어서 세롬이라든가. 저는 그 세롬 기술을 아직도 가지고 있답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네. 이름이 바뀌었죠. 가지고 있다기보다 그냥 어쩔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주식시장이 어떤 면에서 구체적으로 유사합니까? 회전율. 주식이 얼마나 시가총액 대비 거래가 많이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상장된 주식이 주인이 얼마나 많이 바뀌냐. 이걸 이제 조사한 걸 회전율인데 2000년 8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개인 매매만 4번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한 해 우리나라 1년 GDP가 2,000조 원이 조금 안 되는데 네. 개미들의 매매가 8,600조였습니다. 우리나라 개미가 유독 굉장히 역동적입니까? 아니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신흥국은 다 똑같아요. 중국은 더 하더군요. 중국도 만만치가 않은 거긴 상황이다. 부추 청년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부추 청년. 그러니까 부추라는 게 잘라내도 또 나오잖아요. 쑥쑥 자라죠. 그리고 또 좀 발표도 오히려 또 잘 자랄 때도 있고 그렇게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세력들에게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세력들, 기관 투자자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세력들도 있을 텐데 세력에 밟히지만 우린 다시 일어난다 이런 뜻으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군요. 미국에도 로빈 후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2000년도를 많이 닮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많이 닮아 있었지만 그 벤처붐이 일다가 무너지는 회사도 많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2년 3년 뒤에 LG카드 사태가 또 벌어진단 말이죠. 해서 증시가 한번 확 무너지는 때가 있었는데 요즘 주식시장도 축제 분위기 같기는 한데 이게 전야제인지 축제의 마지막 피날레인지 굉장히 헷갈려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한국 주식만 너무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큰 그림 보자.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또 그 종목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화나는 거 다 똑같죠. 저 역시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 한 2종목이 있는데 네. 한국 주식에서는 이제 2종목을 들고 있는데 그 2종목에 대해서 어떤 분이 좀 비판을 가하시면 괜히 화가 나고 또 제가 어떤 전자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이게 뭐야 이러면 화가 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커미트먼트라고 몰입돼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이면 다 이해하실 텐데 어릴 때 보면 와, 제 아이가 천재 같잖아요.
그렇죠. 보통 하는 착각이 우리 애는 안 때려요. 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애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머리는 똑똑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콤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네. 저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갈아치우면서 열심히 키우다 보니까 자주 보고 거기다 사랑을 투사하면 거기에 애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 가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이제 대학 입학할 때 이럴 때 이제 멘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대학교 다니는 학부모로서 제가 네.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기대 수준을 낮출수록 가정의 행복은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왜 우리가 고평가됐다 싶을 때 왜 못 빠져나오냐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사랑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나라 3,300 넘어가고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강세 행진 볼 거다 저도 동의한다. 그러나 잔치의 끝이 없는 잔치가 없다. 그런 시기가 항상 오더라. 또 아까 제가 2000년 이야기했지만 네. 98년, 99년, 2000년까지 그렇게 올라갈 때는 종합주가지수 280포인트가 1000포인트 같거든요. 이건 4배 올랐잖아요. 그 정도로 올라갈 때 누구나 다 오른다 그럴 때가 만장일치가 벌어질 때가 제일 무섭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도 참 좋지만 그것도 우리나라 주식만 사랑하지 말자. 특히 우리나라 주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은 선진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떠냐. 특히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게 환차익도 생기잖아요. 네. 2020년 3월을 우리가 회상해 보면 종합주가지수 1450포인트까지 갈 때 그날 환율이 1297원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랑 환율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네. 걸 인정하시면 돼요. 그럼 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 좋을 때 우리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최고죠. 근데 우리 예상이 조금 빗나갈 수도 있고 믿었던 아기가 공부를 조금 게을리할 수도 있고 또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을 때 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대비를 하고 있다면 멘붕하지 않고 또 우리 애는 잘못 없어요라고 막 외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학부모의 심정처럼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좀 봐야 되고 카운셀링도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 자산에 대해서도 투자해보고 이 나라 자산, 이 나라 주식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식이 어떤가 이런 비교는 처음에는 좀 힘든데 하다 보면 이 회사는 세계 최고의 예를 들어서 신약을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다이어트 약을 만들었다. 그럼 무조건 사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 이런 약이면.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꼭 우리나라에 있는 예를 들어서 회사만 사야 되는가 또는 애플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어떤가? 그러니까 이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조금 힘들었던 이유도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AMD 주가가 요새 잘 가니까 삼성전자 잘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는 분산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텐데 참 그게 처음에는 어렵더군요. 역시 경제는 단체 생활이고 혼자 잘하거나 개인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참 드는데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이자 죽을 때까지 가질 수 있는 거의 가장 큰 자산이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서민들이. 맞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상 과열 현상이라는 게 정부의 진단이에요. 그리고 꾸준히 경계심을 고취하려고 노력을 하나 계속해서 시장으로 사람들은 몰려들고 계속 신고가가 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과거에 어느 때하고 비슷합니까? 2006년에서 8년 사이. 2006년에서 8년 사이면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이네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역사적인 거품이 형성됐던 시기입니다. 왜 그때 역사적 거품이 형성됐냐 하면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박 소장님 정말 이야기 잘하셨잖아요. 2002년 카드 사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500만 신용불량자 시대를 맞아서 내수 경기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 금리를 계속 인하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경기를 부양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더니 그 돈이 주식도 주식이지만 주식으로 돈이 몰려든 건 2007년이고 사실은 2004, 5, 6년부터 부동산으로. 두 번째, 2005년, 6년부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기 신도시를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당, 천당 위에 분당 이런 얘기가 예, 그때 그 분당 있었죠. 바로 옆에 네. 이제 판교가 그때 네. 지금 이제 입주하는 검단도 그때 발표됐죠. 그래서 이기 신도시 발표가 또 그때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신도시의 착공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토지 보상금을 기억나시죠? 시중에 돈이 확 풀리는 시기였죠. 예, 그러면서 네. 이제 2006년, 7년, 8년으로 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이러다 꺾이겠지 했지만 2006년은 강남 고점, 네. 그러니까 실질 가격 기준입니다. 인플레를 감안한. 그리고 서울 고점은 2008년, 그리고 전국 고점은 2010년이라는, 그러니까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는. 결국 그러다가 2010년대 초반 그 보금자리 주택들 네. 입주가 되고 시작되면서 거기에 우리 2010년 김중수 총재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행의 그 굉장히 네. 잘 알려져 있는 총재죠. 예, 그분이 네. 그때 정책 금리를 2%에서 3.25까지 경제에 그때 특히 그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그렇게 올리며 이제 하우스푸어 사태로 연결됐죠. 네. 이제 이번은 언제냐 어떤 분이 물으시면 2006년이냐 8년이냐 10년이냐 물으시면 10년 쪽은 아닌 것 같고 6년에 좀 가까운 게 아닌가 싶은 좀 그런 걱정스러운 국면입니다. 네, 지금 고점으로 가는데 꺾이기 직전에 전조가 슬슬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올해 상반기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무려 13%나 올랐다고 합니다. 집값이 13% 올랐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잠깐 주춤하는 듯했던 2030의 패닉 바잉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또 있어요. 그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랐고 상반기에 꼭지점까지 오르는 것 같으면 좀 더 따사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패닉 바잉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기대가 무너졌고요. 좀만 기다리면 안정될 것이다. 또 임대차법 이후에 일시적인 마찰 이후에 전세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들을 많이 줬었는데 결국 1년 지나고 보니까 벌써 이제 임대차법 발효 1년이 돼가네요. 일단 뭐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고요. 두 번째가 이제 더 문제가 주식에서 돈 번 분들도 많고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는 인상하겠다고 그러지만 뭐 인상해봐야 김중수 총재 시절처럼 정말 125bp 1.25%씩 그렇게 올릴 것이냐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작년 올해 사이에 졸업한 학생들이 60만 명 이상이 학교 문을 나섰었는데 그분들 중 지금 얼마 취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카드 위기 때 이야기를 제가 했던 이유가 이거죠.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긴 인상할 것 같은데 뭐 그래봐야 소용이 있겠냐. 그러니까 이 가격이 뭐 끝없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에 전세 가격은 그걸 또 에너지를 더욱더 공급해 주는 데다가 금리까지 낮아지고 이번에 또 가격 수준이 좀 낮은 분들에 대한 대출은 오히려 완화된 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패닉 바잉을 불러서 뭐 거의 최근에는 2030 세대가 전체 매수의 40% 차지했다는 뉴스까지 접할 수 있으니까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국면입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 수요가 늘어서 그래요. 가격이 올랐다고 치는데 이번 달부터는 돈꾸기가 더 어려워진단 말이죠. 금리는 역사적인 최저치까지 내려갔다고 하지만 이제는 가계대출에다가 개인별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DSR 한도 규제까지 적용됩니다. 이거는 뭐 카드 쓴 거, 마이너스 통장 쓴 거 이걸 다 합쳐서 대출을 해줄지 말지 요 한도를 정한다는 건데 돈을 안 꿔주면 부동산 시장 열기도 좀 가라앉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풍선 효과가 생기고 있죠. 예, 최근에 그냥 이제 KB 부동산 시세로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6월까지, 그러니까 딱 6개월이죠. 반년 동안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8% 정도인데 전국 아파트가 10%. 와. 그러니까 수도권이 더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아까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왜 경기도랑 인천에 또는 최근 들어서는 충남과 경남에 그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는가?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그러니까 DSR 규제나 각종 규제를 하니까 특히 15억 이상 아파트는 아예 대출도 못 받게 막아놨으니까 정말 서울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찐부자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되니 상대적으로 규제도 덜하고 가격도 또 낮으며 무엇보다 이번 DSR 규제가 있긴 합니다만 얼마 전 아무튼 담보대출 규제에서 6억 이하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혜택은 조금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까지 겹치면서 이게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시작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전국으로 확산됐던. 그래서 아까 제가 2006에서 2010년 이야기를 한 게 강남 고점 2006년, 강북 고점 2008년, 전국 고점 2010년 이야기를 제가 아까 잠깐 했던 네. 이유가 지금 그때랑 너무 유사하다. 그러니까 서울이 뭐 진정된 건 아니지만 서울에서 시작됐던 가파른 가격 상승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중인 거죠. 그러면 소위 총알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본인이 끌어댈 수 있는 돈의 한도를 생각해서 서울 밖에 있는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대표님이 늘 강조하시는 해법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햇볕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동산 햇볕 정책이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제가 아까 비교했잖아요. 자, 2기 신도시가 왜 부동산 가격을 못 잡았을까? 간단합니다. 저밀도의 전원 개발 또는 친환경 개발을 했어요. 그렇죠. 원마을 이런 데 가보면은 환경이 좋은데 고밀도 개발은 아니었죠. 네, 뭐 네. 대표적인 게 행복도시. 그리고 판교 이런 데 가보시면 여기 좋군 하다가 이면도로를 들어가는 순간 기겁하게 됩니다. 왜? 차가 말도 못하게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2차선 도로들이 대부분이고, 아니 대체 2000년대 중반에 지어진 이 신도시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신의 첨단 기술이 적용된 신도시들이 왜 이 모양일까 놀라게 되죠. 그러니까 큰 뻗어있는 큰 대로는 좋은데 뒤로만 들어가는 순간, 이면도로를 들어가는 순간 끔찍합니다. 특히 판교의 상업시설 쪽 가면 뭐 말도 못하죠.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간단합니다. 일단 너무 이상에 치우쳤어요. 역 근처 또는 핵심적인 어떤 교통의 중심지, 예를 들면 판교역, 네. 딱 내리면 상업시설밖에 없고 공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변이 전부 LH공사입니다. 단 한 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다 LH공사죠. 물론 다 지금 플랜카드 붙어 있습니다. 자, 좋은 목표죠. 거기 사시는 분은 로또를 맞은 겁니다. 또 더군다나 기회까지 잡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신도시 개발을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급등세를 잡기 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자라는, 그리고 그 공급되는 주택은 서울이나 경기도의 지금 현재 기축 시세에 비해서 훨씬 싸게 저렴하게 공급해주겠다. 이거 아닌가요? 네. 자, 그런데 저밀도의 전원 개발을 해버리면, 게다가 아파트 단지 사이에는 아주 좁은 이면도로를 만든다. 물론 이제 아름다운 꿈이죠. 그러나 이게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3기 신도시가 뭐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지만 사전 청약 정도로 이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오르는 전국을 태우는 불길을 잡을 수 있냐라는 거죠. 게다가 이번 창릉 신도시 이야기 조금 해보자면 네. 고향 옆에 있는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그 제가 이제 자전거를 좋아해서 자전거 타고 이제 강변북로를 타다가 방화대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라가서 일산역 쪽으로 쭉 가는 그런 코스를 참 좋아하는데, 가다 보면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나 싶은 백로가 논이는 강 주변에 넓은 땅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창릉 신도시입니다. 네. 자, 이 창릉 신도시에 얼마냐? 36,000호 공급하고 그중에 13,000호가 임대주택이고, 또 전체 나머지 중에서도 보니까 절반 안 되는 물량만 민간 분양이다. 뉴스에 나온 이야기니까 그냥 네. 읽었습니다. 자, 아름다운 꿈이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그 넓은 좋은 자리에 거기 뭐 공항에 있는 것도 아니고, 판교야 공항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쳐도 거기에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 서부선이든 GTX 여기 들어오거든요. 자, 그 역 주변 걸어서 도보로 15분 정도 가는 거리에 한 10만 호 공급하면 안 되냐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호수공원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창릉천 있는 주변을 수변공원 만들어서 아름다운 경관은 보존하자. 대신 역에서 좀 약간 남자 걸음을 빠르게 걸으면 20분, 15분 정도 안쪽에 고밀도의 수십 층에 달하는, 뭐 저는 35층, 50층 이런 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고요. 신속하게. 왜? 땅은 이미 이제 택지 개발은 네. 다 완료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나라 건설사들한테 인센티브 주고 하면 신속하게 올릴 수 있고요. 또 더 나가서 그걸 올리면서 정부의 재정을 투입합시다. 해서 예를 들어 평당 1,500만 원. 왜냐하면 그 바로 네. 서울 옆에 있는 이번에 새로 분양하는
단지들 아파트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 민간 분양이면 2천만 원 중후반 그리고 정부가 했을 때는 1,000만 원대 나왔었어요. 덕은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향동지구도 그렇고 네. 이런 걸 감안하면 정부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좁은 땅이지만 높게 지어버리고 신속하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30층, 50층 못 짓냐 이거죠. 그러면 거기다 평당 1,500만 원에 이거는 또 청약 가점으로만 100% 하는 게 아니라 네. 좀 일부 추첨도 하겠다. 여기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급하니까 네. 지금 뭐 부동산 가점제로 하니까 10억 로또가 속출하잖아요. 음. 이번에 위례도 10억 로또 네. 나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뭐 나이 50 될 때까지 부양가족 4명 데리고 20평대를 들어간다라는 게 그러면서 또 요새 최근에 대출도 안 되는데 7억 8억을 한 번에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점제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의도로 만들었으나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면 빨리 고치자. 적어도 네. 그걸 서울 시내에서 하는 게 너무 지금 가점을 부담이 기다리고 되면. 있는 사람들이 문제된다면 아까 이야기한 고양 창릉이나 인천 계양이나 아니면 왕숙에서 대규모로 역 주변에 아주 좋은 자리들이 있거든요. 역 주변에 신속하게 뭐 계양은 그렇게 높게 못 네.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왕숙이나 창릉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교산도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 3기 신도시에서 강북 쪽에 있는 그런 신도시들에게 이제 대규모 착공과 그리고 도어투도어로 아무튼 서울에 있는 핵심 일자리 중심지에 1시간 안쪽에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가서 딱 회사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을 때 한 50분 40분 정도 걸리는 자리에 수십만 호를 값싸게 공급해 주는데도 지금 패닉 바잉 하겠냐 이거죠. 그래요. 결국 이게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안 돼서 다들 애가 타는 상황이면 홍남기 부총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급 쇼크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진다. 결국은 이게 가장 간단한 답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현장의 목소리 전해드리는 경제쇼 현장. 오늘은 홍춘욱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